14. 그러나 공교롭게도 때마침 공작 부인이 들어왔다. 방 안에 그들 두 사람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또 몹시 흥분해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부인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떠올랐다. 레위는 부인에게 인사를 하였을 뿐 아무 말도 없었고 끼찌 역시 입을 다문 채 눈을 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거절을 했나 보군 하고 부인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부인의 얼굴에는 매주 목요일에 여러 손님들을 맞이할 때 의례 지어 보이는 한박꽃 웃음이 피어올랐다. 부인은 자리에 앉아 레윈에게 시골 생활에 대한 일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래 레윈은 이제 손님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슬그머니 돌아갈 양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한 5분가량 지났을 때 끼찌의 동무로서 지난 겨울에 출가할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는 깡마른 노란 얼굴에 검은 눈이 반뜩거리는 병적이며 신경질적인 여자였다. 그 여자는 끼찌를 좋아하였는데 끼찌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결혼한 여성들이 처녀들에게 품는 사랑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끼찌를 자신이理想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시키려는 소원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 여자는 끼찌가 우론스키와 결혼하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이었다. 레윈과도 그 여자는 초겨울에 이 집에서 종종 만나곤 하였는데 레윈은 그 여자에게 있어 언제나 불육해한 인물이었다. 그래 레윈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여자가 즐겨하는 노릇이란 곧 그를 놀려주는 일이었다. 난 그분이 점잔을 빼고 나를 내려다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멍텅구리가 뭘 알냐고 지금까지 하던 고상한 말을 뚝 끊어버리거나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크게 선심을 써서나 나 같은 여자를 다 상대해주고 하는 게 참 좋아. 난 그런 걸 무척 좋아해. 글쎄 그런 선심을 써주시니 그분은 나만 보면 질색이지. 난 그게 무척 재미있다니까. 그 여자는 르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말은 옳았다. 사실 르윈은 그 여자를 만나는 것만도 질색이었으며 내심으로 그 여자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 여자 자신은 자기의 신경질과 또 일체 소박하고 범상한 것들에 대한 자기의 데리케트한 멸시와 냉담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장점으로 치부하였지만 레위는 바로 이런 점들로 하여 무엇보다도 그 여자를 경멸하는 것이었다.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과 레윈과의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기묘한 관계, 즉 두 사람이 표면상으로는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으면서 한편 내심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상대방을 경멸하고 있어 호상 진지한 태도로 응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어는 상대방이 아무리 모욕적인 언사로 통하여도 화를 낼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노드르스톤 백작 부인은 레윈을 보자 다짜고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아이, 웬일이세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우리의 타락한 수도 바빌론에 오셨군요. 하고 조그마한 노란 손을 레윈에게 내밀며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말을 걸었는데 이것은 언젠가 초겨울에 모스크바는 바빌론이라고 한 레윈의 말을 들추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왜, 바빌론이 이젠 달라졌나요? 아니면 당신께서 타락하셨는지요? 이건 대단한 영광이군요. 백작 부인께서 저의 말을 그처럼 잘 기억하고 계시니.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힌 레위는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해온 버릇으로 당장의 농담 절반에 저기를 품은 태도로 변하면서 이렇게 대꾸하였다. 제 말이 아마 백작 부인께 대단히 흥미가 있는 모양이죠. 아이, 이따뿐인가요? 난 그걸 모두 적어둔답니다. 근데 끼찌야, 넌 또 스케이트를 탔니? 그러면서 그 여자는 끼찌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금 자리를 일어나 나간다는 것은 레윈에게 있어 몹시 어색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밤새껏 이곳에 눌러앉아 이쪽 시선을 피하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곁눈질을 하는 끼찌와 얼굴을 대하고 있느니 보다는 차라리 그 어색함을 무릅쓰는 편이 용이한 일이었다. 그래 그는 방금 자리를 뜨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공작 부인은 그가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말을 걸었다.
여기 모스크바에 오래 lưu 하실 작정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지방자치회 일에 바쁘시지 않아요? 그러니 오래 계시지는 못하겠군요. 아니올시다. 전 이젠 자치회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며칠 묵을 작정으로 올라왔지요. 저 사람이 오늘은 좀 이상한걸? 그의 무뚝뚝하고도 심각한 얼굴을 흘끔흘끔 훔쳐보며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생각하였다. 어쩐지 오늘따라 말수도 적고 하지만 내 손에 걸리면야 지가 그대로 배견내나. 끼찌 앞에서 저 사람이 바보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게 난 무척 재밌다니까. 어디 한번 또 그래보자. 건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그는 레윈에게 말을 걸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당신은 이런 일을 죄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영지인 깔루주에스카야 마을에서 말이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있는 재산을 톡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이젠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치지를 않겠지요.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농민들을 칭찬하셨는데 말이죠. 이럴 즈음에 또 한 부인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래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례이지만 백작 부인, 전 사실 그런 일을 통 모릅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부인을 뒤따라 들어오는 군인 쪽을 돌아보았다. 저게 분명 우론스키라는 사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레위는 자기 추측이 옳은가 어떤가를 확인할 양으로 끼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도 어느새 우론스키에게 얼핏 시선을 던지고 나서 레윈을 돌아다보는 참이었다. 그리하여 부지불식간에 행복의 빛을 띤 끼찌의 이 눈매만으로도 레윈은 끼찌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끼찌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나 다름없이 이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이 사나이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제 와서 레위는 좋건 싫건 그냥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끼찌의 사랑을 받는 이 사나이가 과연 어떤 위인인가 딱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세상에는 자기의 행복한 경쟁자를 만날 때 언제나 그 경쟁자의 우점에는 일체 눈을 감고 오로지 그 결함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그와 반대로 무엇보다도 이 우선 행복한 경쟁자에게서 자기를 이겨낸 그 품성들을 찾아내려고 하며 마음에 뼈저린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오직 그의 우점만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다. 레위는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론스키에게 있는 좋은 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찾아보기는 별반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의 이런 우점들은 곧 레윈의 눈에 띄는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과히 크지 않은 중키에 체격이 건강하고 선량하면서도 아주 침착한 사내다운 얼굴을 한 갈매빛 머리의 미남자였다. 그의 용모나 풍채는 밖에 깎아 올린 검은 머리칼과 깨끗이 면도한 아래턱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 지은 풍성한 군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꾸밈없이 소박하면서도 말쑥하였다. 방으로 들어오는 한 부인에게 길을 비켜주고 우론스키는 먼저 공작 부인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하더니 그 다음 끼찌에게로 갔다. 끼찌 곁으로 다가갈 때 그의 아름다운 두 눈은 한결 더 다정스러운 빛을 띠었다.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도 승리자의 자랑에 빛나는 행복한 미소, 레윈에게는 그렇게 보이었다. 를 띄우고 공손히 조심스레 그 여자 앞에 허리를 굽히면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폭이 넓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말도 주고받고 나서 자기에게서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 있는 레윈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다. 참 서로 초면이시죠?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며 공작 부인은 레윈 쪽을 가리켰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윈 씨예요. 이분은 알렉세이 키릴로위치 우론스키 백작입니다. 우론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근한 태도로 레윈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손을 쥐었다. 지난 초겨울에 벌써 한 좌석에서 만났을 걸 이렇게 지면이 늦었군요.
하고 꾸밈없는 시원스런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하였다. 그만 당신께서 벼랑간 시골로 내려가 버려서 말이죠. 콘스탄틴 드미트리치는 도시 생활과 우리 도시 사람들을 몹시 경멸하고 증오하신답니다. 이렇게 노르드 스톤 백작 부인이 한마디 하였다. 필경 제 말이 백작 부인께 대단히 흥미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처럼 제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걸 보니 하고 레위는 대꾸하였으나 인차 그것은 이미 자기가 조금 전에 한 말이라는 것이 생각나 그만 낯을 불키웠다. 우론스키는 레윈과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럼 당신께서는 노상 시골에서 지내시는가요? 하고 그는 물었다. 겨울철엔 퍽 갑갑하실 터인데 할 일만 있다면야 별로 갑갑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갑갑한 걸 모르는 법이니까요. 하고 레위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난 시골이 좋더군요. 레윈의 말투를 진작 눈치채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하지만 백작, 당신은 그래도 사철 시골에서만 살려면 찬성 안 하실걸요? 하고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참견하였다. 글쎄 거야 알 수 없지요. 시골에서 오래 살아본 일은 없으니까요. 한데 참, 전 이상한 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전 모친과 같이 니스에서 한 해 겨울을 지낸 일이 있는데 그때처럼 로시아의 농촌이 미투리와 무지한 농군들의 농촌이 그리워 난 적은 없었지요. 워낙 니스라는 곳은 다 아시다시피 지방 자체가 갑갑증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나폴리니 소렌트니 해도 그게 다 잠시 동안 체류하기나 좋은 곳이지요. 바로 그런 데일수록 로시아에 대한 생각이 더더구나 농촌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건 마치도 그는 침착하고도 다정한 눈매로 레윈과 끼찌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두 사람을 상대로 말을 계속하였다. 피시그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눈치를 채고 그는 하던 말을 중도에 끊어버리고 그 여자의 말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잠시 더 그칠 줄을 몰랐다. 따라서 화제가 끊어지는 경우에 내놓을 셈으로 언제나 두문의 중포, 고전적 교육과 실제적 교육, 전반적 의무 병역제라는 두 가지 큼직한 화제를 예비로 가지고 있는 로공작 부인은 구태여 그런 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었으며 또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도 미처 레윈을 놀려줄 사이가 없었다. 레윈은 여러 사람들의 담화에 끼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젠 그만 일어서야지 하고 자꾸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는 무엇인가 미련이 있어 언뜻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화제는 귀신이니 도깨비니 저 혼자 빙빙 춤을 추는 식탁이니 하는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러자 강신수를 믿고 있던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아, 백작 부인, 그걸 꼭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부디 저를 한번 데려다 주십시오. 전 그런 걸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아직 그런 이상한 일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군요. 하고 벙글벙글 웃으며 우론스키가 말하였다. 좋아요. 이번 일요일에 가세요. 이렇게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말하더니 한데 당신은 어때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그걸 믿으세요? 하고 레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에게 하필 그걸 물으실 게 있습니까? 제 입에서 나올 대답을 뻔히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전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 의견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하고 레위는 대답하였다. 다만 식탁에 춤을 추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소위 유식계층이라는 사람들이 무지한 농군들보다 별반 나은 게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농군들은 천리안이니 귀신병이니 요술이니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한데 우리들은 아니, 그럼 당신은 그걸 믿지 않으시나요? 믿어지지를 않는걸요, 백작 부인. 하지만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요. 시골 아낙네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분명 제 눈으로 집귀신을 보았노라고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그 여자는 빈정거리는 웃음을 띄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는 그저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레윈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하도 듣기에 딱했든지 끼찌는 낯이 빨개지며 이렇게 두둔하였다. 레윈은 대뜸 그것을 알아차리고 더욱 부하가 나서 한마디 더 보태려 하는데 마침 우론스키가 시원스럽고 쾌활한 웃음을 지으며 점점 불쾌한 기색이 짙어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얼른 말참견을 하였다. 당신은 전혀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어째서요? 우리는 자기들이 딱히 알지 못하는 전기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힘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전기가 발견된 당시에는 말입니다. 하고 레위는 인차 말어리를 끊었다. 당시에는 오직 그 현상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엇이 전기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은 아직 몰랐지요. 그리하여 여러 세기를 지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응용할 방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신론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탁자가 무슨 글을 쓴다거나 심령이 그들에게 찾아온다거나 하는 것부터 믿어버리고 그 후에 이것은 미지의 힘이라고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였죠. 우론스키는 분명 레윈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 듯 언제나와 같이 주의 깊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강신론자들은 말하고 있지요. 지금은 아직 이것이 어떤 힘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힘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또 그것은 여사여사한 조건하에서 작용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그 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거야 장차 학자들이 구명할 것이지요. 여하간 저는 이런 새로운 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요. 만일 그것이 그 이유를 말한다면 하고 레위는 다시금 상대방의 말을 무질렀다. 전기의 경우에는 말이죠. 다만 수지를 털에 대고 비비기만 하면 매번 일정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한편 여기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시 다마가 객실에 한담으로서는 지나치게 심각한 성격을 띄어가는 것을 감촉하였던지 우론스키는 그 이상 더 항변을 하지 않고 그만 화제를 돌리려고 유쾌한 미소를 띄우며 부인 쪽을 돌아다보았다. 그럼 이제 한번 실험해봅시다. 하고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일종의 새로운 힘으로 설명하려는 강신론자들의 시도는 극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은 공공연히 심령의 힘을 운운하면서 그걸 물질적인 실험에 걸려 하고 있지요. 일동은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윈 자신도 이것을 촉감하였다. 근데 나보기엔 레윈 씨가 아주 훌륭한 메디움, 강신론자들이 말하는 신령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가 될 소질이 있어요. 하고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한마디 던졌다. 아주 신이 나서 그러시는 걸 보니 말이죠. 레윈은 입을 열고 무슨 대꾸를 할 듯 하더니 그만 낯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공작 아가씨, 정말 탁자가 춤을 추는가 한번 시험해봅시다. 하고 우론스키가 말하였다. 부인께서 허락하시는지요? 그러면서도 우론스키는 탁자를 찾느라 눈을 두리번거리며 일어섰다. 끼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가지러 레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얼핏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여자는 진심으로 레윈이 가엾이 생각되었다. 그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연민의 정은 한결 더하였다. 만일 용서해 주실 수만 있다면 용서하세요. 이렇게 그녀의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저는 참말로 행복해요. 그러자 저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당신도, 나 자신도. 하고 레윈의 눈은 대답하였다. 그는 모자를 찾아들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는 이번에는 일어나 나올 수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탁자 주위에 모여앉느라 서성거리는 틈을 타서 레윈이 슬그머니 빠져나오려는데 공교롭게도 로공작이 방 안에 들어온 것이었다. 공작은 부인들과 두루 인사를 하고는 곧 레윈에게로 돌아섰다. 아, 이게 누군가? 하고 그는 반겨 말을 걸었다. 언제 왔나? 난 자네가 온 줄도 몰랐네 그래. 당신이 오니 참 반갑군.
노공작이 레윈을 보고 때로는 자네라고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라고도 불렀다. 공작은 레윈을 한번 포옹하고 나서 그와만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 진작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공작이 자기 쪽을 향할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우론스키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끼찌는 그런 일이 있은 뒤이라 자기 부친의 친절이 레윈에게는 오히려 더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려니 생각하였다. 끼찌는 또한 부친이 마침내 우론스키를 알아보고 아주 쌀쌀한 태도로 그의 인사에 대답한 것이며 또 우론스키가 어째서 무슨 생각에 무슨 까닭에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고 잠옷 이상해하며 좀처럼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부드러운 가운데도 의아한 눈길로 부친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었다. 그는 낯이 화끈 달아올랐다. 공장님, 콘스탄친 드미트리치를 우리에게 놓아보내주세요. 하고 노드르스톤 백작 부인이 말하였다. 이제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는 참입니다. 실험이라니 탁자를 돌리는 것 말이요? 실례의 말이지만 차라리 애들처럼 바퀴 굴리기를 하지 그 편이 오히려 재미있을 것이요. 로공작은 우론스키를 흘겨보면서 이것이 우론스키가 꾸며낸 짓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바퀴 굴리기는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우론스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사내다운 꿋꿋한 눈초리로 공작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리고 보일락말락 미소를 지으며 곧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과 더불어 다음 주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대무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끼찌씨도 거기 가시겠지요? 하고 그는 끼찌를 돌아다 보았다. 로공작이 자기 곁을 떠나자마자 이내 레위는 남모르게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날 밤 그의 머리에 남은 마지막 인상은 무도회에 가겠느냐는 우론스키의 물음에 대답하던 미소를 머금은 끼찌의 행복한 얼굴이었다.